월간 이슈 공유경제 시리즈 3편으로 돌아온 국내운용본부의 피터, 그리고 차이나 운용팀의 브렛. 글로벌 운영팀의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시리즈 3편이죠. 공유 차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유 차량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각 국가의 상황, 저희가 1, 2편에도 다뤘던 것처럼 미국은 어떤지, 중국은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이렇게 각 운용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떤지 공유해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공유 차량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뭐 표현이 라이드 헤일링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호출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까지 포함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한 쉐어링 개념에서 운수사업자들까지 포함하는 라이드 헤일링의 개념으로 좀 더 넘어서서 이제 호출 서비스로 좀 더 확대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좀 택시의 사업 영역이랑 겹치고 있고 사람을 이동하는 그 자체, 그 모든 수단에 대해서 점차 비즈니스 모델이 좀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 비즈니스가 좀 시작되었던 미국에서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는지 간단하게 우리 준한테 좀 들어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 2개 기업 정도가 거진 다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버 혹은 리프트라는 2개 기업이 거진 다 미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 서비스 출시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앞서 피터가 설명해 준 것처럼 집에 그냥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시키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했던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 쉬거나 집에서 쉬면서 자동차도 쉬고 있다면 자동차 그 가만히 놔두면 보험비만 나가고 차 유지비만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쉐어링의 개념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했던 게 이제 오늘날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 운전 자체가 그렇게 편치 않은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최근 19년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대략 60조에서 70조, 그러니까 60빌리언에서 70빌리언 정도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19년 시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코로나 때 공유하면 사실 타격을 별로 안 받을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2020년의 시장은 오히려 크게 역성장했던 한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보통 이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출근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굳이 제가 19년 시장 전망치, 시장형 그 마켓 사이즈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올해 회복되더라도 뭐 60빌리언, 70빌리언 사이에서 아마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우버가 이런 그 시장 자체를 만들어낸 플레이어다 보니까 뭐 아까 준이 얘기한 것처럼 라이드 쉐어링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뭐 기존 택시 사업자들까지 호출 서비스로 확장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났고요. 그럼 이게 뭐 중국에서는 어떤 형태였는지 또 우리 브렛한테 한번 시장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랑 시장 규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라이드 헬링 시장 규모는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택시 시장이 지금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한 130조 시장에서 라이드 헬링의 점유율이 한 30% 후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게 실은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차량을 직접 이제 호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라이드 헤일링의 그 생태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실은 이러한 그 업체가 존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아니라 그 예전에 저 유학생 때, 그러니까 2008년 그때쯤에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없을 때 뭐 암차라고 해서 실은 이제 개인들이 돈벌이용으로 그런 뭐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이제 효용성을 제공을 했던 게 지금 택시의 서비스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를 상당히 더럽게 해놓고 그리고 뭐 택시 기사 아저씨들도 서비스가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가 실은 되게 강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그런 혁신이 좀 일어난 영역이긴 하네요. 네. 뭐 그거보다 훨씬 중국은 또 심하긴 조금 더 했겠지만 심하긴 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유명한 이런데 뭐 외국인만 타면은 이제 뭐 미터기 조작해서 맞아요,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좀 그 라이드 헬링 서비스가 좀 더 빨리 퍼지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은 모바일 플랫폼의 혁신이나 모바일 플랫폼의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던 시장들이고 크게 일어났던 시장들이어서 뭐 상장사들이 이렇게 좀 정확한 시장 규모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잘 데이터들을 주는 것 같은데, 국내 얘기로 들어가 보면 국내는 사실 시장 규모를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지배적인 사업자는 있지만 이걸 시장 규모로 전부 다 풀어가기에는 라이드 쉐어링의 개념이 사실 법적으로 불법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규제가 뭐 다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타다라는 이슈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법안들이 좀 나오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규정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전체 라이드 쉐어링 시장 규모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 택시 시장 규모로 조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택시 시장 규모는 택시 운전자, 그러니까 택시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25에서 26만 명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들의 연매출이 한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 12에서 한 13조 원 규모 정도. 택시 시장만 이 정도에다가 본격적으로 라이드 쉐어링을 통한, 그러니까 라이드 헤일링을 통한 그 위에 이제 수익 구조가 나타나는 게 작년부터 나타난 거라서 이게 뭐 시장은 점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각 국가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경쟁 상황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대부분 어느 정도 독점화, 그러니까 과점적인 기업이 나타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미국부터 경쟁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미국은 앞서 시장 규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크게 저희가 볼만한 기업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우버와 리프트 두 개의 기업 정도가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숫자랑 점유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 규모가 제가 60에서 70빌리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버의 점유율이 60에서 70% 정도, 나머지를 리프트가 현재 가져가는 거의 과점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경쟁 구조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굳이 이제는 이 시장에서 이 두 개의 기업이 경쟁한다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의 경쟁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두 개 기업이 워낙 초기였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든 빨리 먹으려고 흔히들 많이 취하는 전략이죠. 쿠폰을 엄청 많이 뿌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굳이 그 적자까지 내면서 시장을 상당히 많이 키웠었는데, 이제 지난해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적자의 규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서로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하고 쿠폰도 좀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의 경쟁 구도는 이제 조금 제쳐두고 사실 국가 혹은 뭐 정부와 기업 간, 아니면은 일반 뭐 택시 사업자와 지금의 이런 공유 사업자들 간의 그런 경쟁 구도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실 이런 공유 경제, 즉 기획 이코노미에 대한 이런 사용자 일하는 워커들에 대해서 이걸 과연 임시 노동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정규 노동자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이 두 개 기업끼리 경쟁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두 개 기업끼리 할 게 아니라 국가 정부 상대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다행히게도 이제 작년에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이게 임시 노동자로 그냥 보는 것으로 일단 어느 정도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이게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지금 나가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여러 지금 규제를 계속해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말하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할 걸 까먹었어요. 뭐 일단 생각나면 또 얘기하세요. 네. 중국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중국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디디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 디디가 거의 뭐 시장 점유율 90% 이상, 그러니까 뭐 그 압도적으로 좀 독점적 사업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웃긴 게 그 이 회사가 실은 그 한 회사가 아니었죠. 그 두 개 회사에서 합병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그 디디라는 회사와 그리고 콰이디라는 회사, 이 두 개가 이제 그 출범을 하게 되고 다른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 2012년이냐고 하면 그때가 이제 핸드폰이 이제 보급되던 시절. 그래서 관련 이제 생태계들 그리고 관련 회사들이 좀 이렇게 우죽순 생겨나던 시절인데, 이런 라이드 헤일링 기업들도 이때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디디 같은 경우에는 저기 텐센트가 뒤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고, 콰이디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투자를 해주고 있어서 둘이서 거의 뭐 이렇게 무제한으로 좀 그 자금을 많이 받아서 시장 점유율을 좀 그 크게 확대한 부분도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버 케이스에서도 그랬듯이 보조금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했었죠. 그래서 2015년 들어서 보조금 경쟁이 하도 이제 치열하니까 양사가 합병하자라고 해서 그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합병을 하고 나니까 뭐 시험 점유율이 막 90% 이상이야. 근데 웃긴 게 그 반도점 퀴즈 당국에서 네. 이걸 승인을 해줍니다. 네. 승인을 해준 이유는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드 헤일링 자체가 이제 뭐 스타트 단계도 있지만 이제 그 택시 산업 사업이랑 내에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 네, 사업과 경쟁해야 되고 산업 내에서 봤을 땐 뭐 15%밖에 안 된다. 아, 어느 정도는 좀 유하게 좀 예. 해석을 해줘서 네, 합병을 하게 돼서 다행히 이제 그때 이후로는 뭐 보조금 경쟁이 여전히 있지만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 뭐 여전히 그 앞서 우버 케이스에서도 그랬듯이 규제 이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방 정부들이 이제 뭐 각종 규제를 좀 들이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택시 요금 이하로 그 요금 규정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받고 보조금을 또 줘서 이제 조금 더 싸게 만드는 뭐 그런 식의 좀 보조금을 뿌리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이라고 하면은 뭐 2016년에 이제 한국 분들도 좀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공유 자전거가 그때 네, 좀 네, 많이 네. 나왔었죠. 근데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실은 공유 자전거가 상당히 좀 효율성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자전거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거의 메인 도로에는 다 옆에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상당히 수월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라이드 헤일링 업체와 상당히 큰 이제 대체제가 또 생겨난 거죠. 최근에 들어서 또 뭐 전동 자전거가 2019년부터 좀 꽤 활발히 이런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좀 경쟁은 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도 그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게 뭐 최근입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에 이익을 그냥 흑자 전환한 정도로 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은 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 제도권 비제도권 싸움이 기본적으로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버나 뭐 디디나 이렇게 다 허용을 해주면서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게 실제 택시 사업자들 굉장히 많은 수의 택시 사업자들한테 위협을 가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규제나 뭐 이제 플랫폼적인 이슈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제도권에서 먼저 중국과 미국 케이스를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전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좀 파괴적으로 들어왔던 타다라는 사업자를 보면서 특히나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 실제로 그 제도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뭐 좀 수혜를 봤던 게 카카오 모빌리티의 입장이 아니었나.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플랫폼 운송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가맹 사업, 세 번째는 플랫폼 중개 사업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거는 플랫폼 중개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플랫폼 가맹 사업은 택시 사업자들이 이름을 붙이고 서비스를 하면 이제 가맹 사업 형태를 띌 수 있고요.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플랫폼 운송 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면허까지 구입을 해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 점점 갈수록 에셋 헤비한 것부터 그러니까 뭐 구입을 다 하고 자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것부터 굉장히 라이트하게 플랫폼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좀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경쟁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게 마냥 그냥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티맵이 그래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300만이 넘고 가입자가 1,800만이 되는 굉장히 큰 또 내비게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티맵이 또 모빌리티로 분리를 해가지고 우버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 모빌리티 쪽에서 또 경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국가의 경쟁 상황을 좀 지켜봤지만 앞으로의 경쟁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같은 영역으로 이제 이게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택시를 운송하는 그 이제 인력이 아예 없어지고 자동차만 남게 되는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좀 더 다뤄보겠지만 뭐 이니셜하게 그냥 뭐 각 국가에서는 이런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좀 한국부터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지금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쟁 상황은 만만치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미국은 좀 그런 경쟁 상황은 좀 어떨까요? 뭐 미국도 동일합니다. 지금 사실 자율주행차라는 게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기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길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 외 선진국 뭐 자동차에 관련된 국가라면 모두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결국에 그 기업들도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시대를 염두에 두고 본인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기서 끝끝내는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지금 현재 적자의 규모를 감당하고 있지 못해서 그러한 기업들 지금 현재 매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매각했다고 해서 이 사업에 손 떼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자율주행은 어쩔 수 없이 라이드 헤일링 기업들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점일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상황을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공유 경제, 뭐 명확히 말해서는 공유 경제 아닐 수도 있지만 시리즈로 한 3가지 편을 한국과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투자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편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또 앞으로의 자동차의 전장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